이 분산 파일 시스템 내용이 조금 길어서 자, 분산 파일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그 더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보고 만든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논문에는 말 그대로 동작 방식이나 이론만 나와 있고 구현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 그림이 구글 파일 시스템 논문에 나와 있는 구글 파일 시스템의 기본 아키텍처예요. GFS 아키텍처. 근데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의 분산 환경에서 동작하는 분산 플랫폼들, 그러니까 사실 분산 환경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여러 대의 서버가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동작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말하는 거고요. 구글 그런 분산 플랫폼들의 아키텍처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하고 마스터가 없는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라는 거는 뭔가 마스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최종 마스터 역할을 하는 마스터 쪽 데몬들이 있고, 이 마스터의 관리를 받는 슬레이브 쪽 데몬들이 있는 그런 구조를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슬레이브 서버들은 보통 N대의 그 서버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스케일하고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보통 가져갑니다. 이건 이제 하둡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분산 플랫폼들이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스터 자체가 없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해야 되는 혹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정보들을 모든 노드들이 공유를 하는 그런 플랫폼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는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일단 구글 파일 시스템은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GFS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애가 마스터 서버고, GFS 청크 서버라고 되어 있는 애가 슬레이브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청크 서버라는 애가 여러 대로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구조고요. 사실 GFS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아키텍처고, 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클라이언트라고 보면 되죠. 얘가 누군가 어떤 이 GFS에다가 어떤 잡을 실행한다든지 하는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 그림은 뒤에 이제 하둡을 설명하면서, 하둡이 이 아키텍처를 보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구현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해요.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마스터 슬레이브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스터의 부하가 가지 않는 상황을 항상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인을 보면 청크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라인이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클라이언트하고 청크 서버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트래픽을 실제 주거나 받을 때 클라이언트하고 이 청크 서버랑은 커넥션을 맺고 데이터를 주고받지만 GFS 마스터하고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연산이 전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뭔가 마스터에서 데이터를 프로세싱 한다든지 데이터를 준다든지 보내는 그런 부분들은 아키텍처 설계상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게 보통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갖는 분산 플랫폼들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의 그 플랫폼들은 보통 마스터 쪽에 장애가 나면 전체 클러스터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는 항상 마스터의 안정성을 가장 보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할 때도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면서 운영을 해야 돼요. 자, 구글 플랫폼의 철학은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구글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한 대의 굉장히 비싼 슈퍼컴퓨터보다 여러 대의 저가 장비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나눠서 구성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스케일 업 혹은 스케일 아웃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 게 100메가짜리가 있다가 1기가짜리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스토리지를 더 크게 사고, 그리고 CPU 더 좋은 거, 더 빠른 거 쓰고, 메모리 더 큰 거 써가지고 스케일 업으로 확장을 했죠. 근데 이제 데이터의 확장이 뭐 기가 단위, 뭐 메가 단위가 아니고 이제 페타 단위로 확장이 되는 시대에 이제 저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려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하드웨어 스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CPU 아무리 뭐 기가헤르츠 빨라봤자 3. 몇 기가헤르츠일 거고요. 거기에 코어 몇 개 달려봤자 뭐 수십 개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스케일업 할 수도 없고요. 메모리도 마찬가지죠.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한 대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맥스 메모리 대수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스케일업으로 확장하는 거는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 대의 저가 장비를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확장을 하는 스케일 아웃 확장 방식을 구글은 기본적인 철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학을 다 따라서 만든 플랫폼들이 하도 에코 시스템이니까 이 철학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산하고 병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옛날에도 패러럴 컴퓨팅이라는 병렬 처리 그 연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패러럴 컴퓨팅은 패러럴하고 디스트리뷰티드에 좀 차이가 있는데,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는데, 패러럴은 보다 그 CPU 센트릭한 용어로 많이 사용돼요, IT 쪽에서. 그래서 CPU를 병렬로 처리를 하는 거에 의미를 더 강조한 용어가 패러럴이고요. 디스트리뷰티드는 데이터에 좀 더 포커싱 돼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산하고 분산된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 보통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공유 스토리지에 공유를 해놓고 CPU 코어스나 메모리를 여러 개로 늘려가면서 처리를 하는 거는 보통 패러럴 컴퓨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가 약간은 다른 의미입니다. 비슷하지만. 그리고 구글 플랫폼의 또 다른 철학은 하드웨어는 언제나 죽을 수 있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고요. 스마트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하드웨어 장애가 났을 때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제가 그 시작 시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잘 연계가 되고 유기적으로 동작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소프트웨어 쪽만 잘 안다고 해서 플랫폼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드웨어도 이 플랫폼이 이렇게 동작했으니까 하드웨어가 어떻게 되겠구나를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플랫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장이 쉬워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처리를 해야 되는 양이 느려졌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아키텍처 전체를 바꾸고 장비를 뭐 스펙을 올리고 개발을 새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장비만 더 추가를 해서 클러스터 노드 수를 늘리면 원래 잘 동작하던 것들이 마찬가지로 잘 동작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면 데이터를 분산하는 거와 자동화. 이 자동화라는 거는 이런 장애가 났을 때, 장애가 나면 보통 이 시스템 운영자는 옛날에는 어때요? 장애 나면 난리 나는 거죠. 전화 받고 막 복구하고 바빠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가 나도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자동으로 복구하고, 관리자는 이 하드웨어 장애 났네.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 장애 났네. 하드디스크 갈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잡아 빼고 다시 새 걸로 꼽아주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구글 플랫폼의 철학입니다. 자, 하둡의 특성은 그 특성을 구글 플랫폼의 철학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둡은 기본적으로 수천 대 이상의 범용 리눅스 기반 서버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클러스터 구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온프레미스의 물리적인 클러스터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의 버추얼 머신에 뜨는 인스탄스로 구성을 할 수도 있죠. 클라우드 얘기는 뒤에서 잠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GFS처럼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입니다. 하둡도 마스터가 있고, 마스터 역할을 하는 데몬들이 있고,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에 대한 관리가 하둡 플랫폼 운영 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파일을 블록 단위로 저장을 한다. 이건 뒤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블록 데이터의 복제본 유지로 인한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둡의 데이터를 100메가짜리 데이터를 보관을 하면 실제로는 300메가 정도의 스페이스를 차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제본을 유지를 해요. 본인이 플랫폼 스스로 그냥 나는 복사만 했을 뿐인데, 나는 백업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둡 플랫폼 자체적으로 알아서 원본 포함 3개의 복제본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높은 내 고장성, 그러니까 어떤 서버가 장애가 났다라고 해서 전체 데이터가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데이터 처리의 지역성 보장, 요것도 로컬리티라고 표현하는데 뒤에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둡 클러스터를 보통 온프레미스에 구성을 할 때 보통 이제 이런 형태의 여러 대의 클러스터를, 보통 하둡은 기본적으로 한 대, 두 대, 세 대 정도 구성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몇십 대 이상, 뭐 100대 이상,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대기업에서는 한 수백, 국내에서는 한 수백 대, 많게는 제일 하둡 클러스터를 크게 쓰는 데가 보통 야후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한 2,000대, 3,000대 정도 서버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SK텔레콤에서도 수백 대의 하둡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둡이 왜 뭐 한 대, 두 대는 크게 의미가 없는지는 뒤에서 계속 설명을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거는, 하둡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대의 서버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 물리적으로 IDC 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렉형 클러스터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렉 안에 렉 스위치가 있고 이 안에 여러 대의 실제 노드들이 들어가죠. 보통 2U짜리, 뭐 2유닛짜리 장비를 4개 꽉꽉 채워서 집어넣으면은 뭐 한 6대, 7대, 8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스위치 들어갈 공간 빼고. 그리고 뭐 중간에 칸을 띄우거나 한 칸, 뭐 발열 이런 것 때문에 한 칸 원유 정도를 띄워서 구성을 하면은 한 10세대, 뭐 14대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하나의 렉에 스위치가 보통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에 서버들이 좀 뭐 20대 언더로 아마 들어갈 텐데, 2U짜리 장비 기준으로. 그러면 그 안에 하나의 데몬에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하둡 1.0 기준이고 2.0, 3.0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둡 1.0에서는 이렇게 데몬 구성을 합니다. 일단 네임노드라는 애가 있고, 이 네임노드가 마스터 서버 역할이에요. 이 네임노드라는 애는 마스터 중에서 어떤 부분을 마스터하는 거냐면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한 마스터 데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냥 D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서버에 보통은 마스터 데몬에는 마스터만 띄우고 다른 데몬은 보통 띄우지 않습니다. 마스터는 언제나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통 그냥 D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데이터 노드하고 TT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태스크 트래커라는 데몬을 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하나의 쌍으로 보통 데몬을 띄우는데, 이 데이터 노드라는 데몬이랑 태스크 트래커라는 데몬이 하둡 플랫폼의 슬레이브 쪽에 뜨는 데몬이에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라고 말씀드렸고, 마스터 쪽에 뜨는 HDFS 분산 파일 시스템의 마스터 데몬 이름은 네임노드, 그리고 슬레이브 쪽에 드는 분산 파일 시스템의 슬레이브 데몬은 데이터 노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잡을, 어플리케이션 연산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관리하는 마스터 데몬은 잡 트래커라는 마스터 데몬이 있고요. 얘는 보통 같이 띄우기도 하지만 보통 얘도 별도의 서버에 이 잡 트래커를 띄웁니다. 잡 트래커도 잡 마스터가 죽으면 전체 잡이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보통 최소한으로 다른 서버에 띄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슬레이브 노드에는 데이터 노드가 떠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노드 떠 있고 같은 서버에 태스크 트래커를 같이 띄워요. 왜 같이 띄우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네임 노드라는 애가 있고요. 얘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장표에서는 하둡 클러스터는 이렇게 렉 단위로 굉장히 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게 일반적인 구성이고, 구성을 할 때 데몬의 구성은 이런 형태로 하고, 하둡 1.0의 주요 데몬은 마스터에 DFS를 관리하는 네임노드가 있고, 잡을 관리하는 잡 트래커가 있고, 슬레이브 쪽에는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데이터 노드, 그리고 실제로 어떤 어플리케이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태스크 트래커가 있다 정도까지를 이 장표에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둡에서는 아까 이제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쪼개어서 저장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다가 제가 어떤 클라이언트라고 치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example.txt라는 612메가짜리 파일을 하둡에 복사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복사하는 커맨드를 쳐서 복사를 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128메가짜리 그 파일들로
일단 이 얘를 쪼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0부터 128메가까지는 A 블락, 128메가부터 256메가까지는 B 블락, 이렇게 블락을 하둡이 스스로 쪼개요. 네, 스스로 쪼개서 저장을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이라는 거는, 하둡에서 말하는 블록이라는 거는 하나의 큰 파일을 하둡이 알아서 이렇게 쪼개는 단위를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저장을 하고, 자, 그러면 왜 128메가로 자르냐? 원래 하둡 1.0의 디폴트 설정 값은 64MB였고요. 최근에 이제 하둡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128MB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나 여기서 이제 또 알아두셔야 될 거는, 실제로 128메가씩 612MB짜리 파일을 블록으로 자르면 마지막에 100메가가 남아요. 100메가가 남는데, 그럼 이 100메가짜리가 실제 128메가를 차지하냐? 그렇지는 않고 얘는 그냥 100메가짜리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128메가짜리 블록이 생기고 하나의 100메가짜리 블록이 생기겠죠. 자, 왜 128메가 단위로 자르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아까 이제 블록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사실 제가 이 강의 요청을 받을 때 원래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을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 동작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이제 HDFS 쪽이 조금 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하둡 블럭 하나 크기가 이렇게 큰 이유는, HDF 블록은 이제 기본이 128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128메가라는 거는 설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64메가로 바꿀 수도 있고 256메가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가 128메가일 뿐인 거고요. 블록이 큰 이유는 이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의 네임 노드 혹은 데이터 노드 혹은 태스크 트래커 등이 이 블록을 탐색할 때 이 파일의 정보를 최대한 빨리 찾기 위해서 메타 정보를 줄이기 위한 용도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큰 데이터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블록이 크면 하드디스크 블록의 이제 시작점 탐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게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 또 네트워크 전송을 하는데 이제 파일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 찾고 뭐 시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리소스를 쓰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할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데이터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조금 장표를 가지고 조금 살펴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분당 한 24GB 정도 생성이 되는, 보통 HD급 영화 한 편이 한 1GB 정도 되니까 1분에 한 24GB가 생성이 되는 어떤 데이터를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 굉장히 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큰 데이터들이, 사실 이런 큰 데이터들은 그 대부분의 서비스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생성이 되는 거죠. 보통 그런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뭐 이게 한번 생성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 타임 스탬프를 남기면서 계속 생성되는 그런 로그성 데이터들이 우리가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데이터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 데이터들은 1분에 한 24GB씩 계속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큰 데이터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데이터를 하둡 클러스터에 저장을 했다라고 치면, 물론 이제 저장을 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둡 커맨드를 써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번 이제 강의 내용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카프카라든지 다른 플랫폼들이랑 연계해서 하둡의 데이터를 적재를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하둡에는 저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저장을 하게 되면 하둡은 이 파일을 저장을 할 때 하둡 내부적으로 알아서 이 큰 파일들을 128메가의 블락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4개밖에 표현이 안 됐지만 실제로 24GB 나누기 128MB 한 개수만큼 블록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각기 다른 색깔의 블럭이 하나의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 저장이 돼요. 이게 지금 실제로는 하드 클러스터, 얘가 마스터라고 치고요. 마스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마스터 서버에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지 않고 지금 이 8대의 슬레이브 서버로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8대의 슬레이브 서버에 지금 이 제일 위에 있는 색깔의 블럭이 요거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 그리고 자, 연두색 비슷한 계열의 블럭이 얘 이렇게 복사가 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둡은 이 큰 파일을 하둡 클러스터 내에 저장을 하면 이렇게 같은 블럭을 서로 다른 데이터 노드 세대에 지가 스스로 복사를 합니다. 플랫폼 스스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3개를 복사를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액션이 없어요. 플랫폼 자체적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지금 여기 그림에는 4개만 이제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24GB 나누기 128MB를 한 블록 개수만큼 곱하기 3이 여기에 분산 저장되는 거죠. 하나의 블록은 서로 다른 데이터 노드에. 자, 물리적으로 이 서버에는 여러 대의 디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렉 단위의 하나의 서버라고 보고 이 서버 안에는 뭐 한 2TB짜리 디스크가 12개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서버 내에 어떤 디스크에 복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럭이 하나 저장되면 이 서버에는 이 블럭은 저장이 안 되고 다른 서버에 이렇게 저장되는 형태의 아키텍처로 세대를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둡의 데이터 분산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는 만약에 그러면 이 서버가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이 주황색 블록을 가지고 있는 서버가 장애가 났다. 근데 장애가 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예를 들면 네트워크가 끊겼다라고 가정할게요. 여기 이제 네트워크 선이 있는데 이 서버에 NIC 카드가 장애가 났어요. 죽었어요. 그럼 실제 서버는 살아있겠지만 네트워크 통신은 안 되겠죠. 그러면 이 하둡 마스터는 여기서 이제 DFS를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하둡의 DFS 쪽 마스터는 네임 노드입니다. 네임 노드는 얘랑 주기적으로 헛빗 통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슬레이브의 데이터 노드가 마스터 쪽 네임 노드한테 3초마다 한 번씩 헛빗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 살아있다고. 나 살아있다고 계속 헛빗을 보내는데 얘가 네트워크가 끊기면 헛빗을 못 보내겠죠. 실제 뭐 서버는 살아있더라도 NIC 카드가 죽어서 장애가 나면 헛빗을 못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네임노드 입장에서는 얘가 1번 서버라고 가정해 볼게요. 전체 클러스터 중에 1번 서버가 헛빗을 보내지 않기 시작한 지가 일정 시간 이상 지났다라고 판단을 하면 얘를 장애로 생각합니다. 하둡 네임노드는. 이 서버 장애났구나. 1번 서버 장애났구나. 그러면 하둡 네임노드는 어떤 짓을 하냐면 이 네임노드는 이 데이터를 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클라이언트가 나 하둡에다가 이 파일 저장할 거야 라고 하둡 네임노드에 대해 요청을 하면 네임노드가 이 파일 사이즈랑 파일명이랑 이런 정보를 받아다가 네가 저장하려고 하는 파일의 첫 번째 블락은 1번 네임노드에 저장을 해 라고 얘한테 복사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얘한테 명령을 내려줘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1번 네임노드랑 이렇게 컨넥션을 맺고 이 주황색 파일을 이렇게 블록을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연두색 블록은 얘랑 맺고 보내는 거죠. 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보내는 거죠. 그러면 네임노드는 자기가 명령 어디다가 복사를 하라고 이 클라이언트한테 명령을 줬기 때문에 이 네임노드가 이 블락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다 정보를 알고 있어요. 정보를 알고 있고 또 그 정보를 주기적으로 이 데이터 노드한테 리포트를 받게 돼 있습니다. 헛빗을 보낼 때 리포트를 받게 돼 있어요. 블록 리포트를. 블록 리포트는 또 별도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네임노드는 하둡 전체 클러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파일의 블록들이 어떤 파일의 몇 번째 블록이 어디 디스크와 어디 데이터 노드와 어디 데이터 노드와 어디 데이터 노드에 세 카피가 복제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죠.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죽었어요. 얘가 죽었다고 판단을 하면 얘가 가지고 있던 이 주황색 블록은 얘하고 얘가 갖고 있다는 것을 네임노드는 알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놈한테 얘 1번 노드 죽었으니까 2번 노드 네가 3번 노드한테 주황색 블록 하나 더 복사해 라는 커맨드를 이 데이터 노드 쪽으로 네임 노드가 명령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1번 노드는 죽었지만
2번 노드, 3번 노드 2번 노드, 7번 노드에서 갖고 있던 이 주황색 블록은 두 개가 남아있죠. 그 두 개가 남아있는 거를 3번 노드한테 2번 노드가 복사해주게 돼요. 이때 이제 이 슬레이브 쪽에 있는 데이터 노드들끼리 통신을 하게 됩니다. 통신을 해서 세 카피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대의 서버에 장애가 났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항상 세 카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순식간에 복사가 되진 않겠죠. 이 서버가 갖고 있던 블록들이 뭐 굉장히 많다라고 치면 그 블록들을 서로 다른 데이터 노드들끼리 주고받는 과정들을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전체 클러스터에는 1번 서버가 장애가 났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전체 데이터 블록이 3카피씩 유지가 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동 복구 과정에서 운영자가 할 일은 1도 없어요. 하드 플랫폼에서는 원래 그렇게 자동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리플리케이션 디폴트 설정은 3이고요. 사실 리플리케이션 4로 설정할 수도 있고 5로 설정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보통 디폴트 값인 3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네트워크 장애가 나가지고 얘가 장애가 났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이 서버에는 실제 디스크에는 이 블록을 갖고 있겠죠. 근데 2번 서버가 갖고 있던 거를 3번으로 복사해서 전체 클러스터에는 3개의 블록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 클러스터 운영자가 1번 서버에 장애갔던 NIC 카드를 교체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시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얘가 이 서버는 멀쩡했으니까 다시 리포트를 보내기 시작하겠죠. 네임 노드한테. 자, 그러면 전체 클러스터에서 이 3개였던 블록은 4개가 됩니다. 주황색 블록은 전체 클러스터에서. 그렇게 리플리케이트가 생기는 것도 이 네임 노드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전체 블록이 블록 리플리케이션 설정 개수보다 더 많거나 혹은 더 적거나 라고 하면 그 부분을 네임 노드가 스스로 캐치해서 이 슬레이브 노드들끼리, 데이터 노드들끼리 알아서 복사하는 것을 명령하고, 복사가 다 잘 됐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다 자동으로 관리하게 플랫폼이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둡은 그러면 데이터 유실이 없나요? 하둡이 데이터 유실이 날 수 있는 케이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이 세 개의 데이터 노드가 거의 동시에 장애가 나면 하둡은 데이터 유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리플리케이션이 3개인데 3대가 동시에 장애가 나면 유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아주 재수가 좋아서 파일 블록도 몇 개 없고 하면 안 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3대 이상 동시에 장애가 나지 않으면 하둡은 기본 아키텍처상 데이터 유실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한 2007년 이후로 계속 하둡 클러스터의 이제 개발이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하둡 플랫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 유실이 된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물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물론 저희도 클러스터 운영을 하면서 서버 장애 납니다. 디스크 장애도 나고 메모리 장애도 나고 뭐 NIC 카드 장애 나는데, 그 장애를 복구를 하는 동안에, 그 서버 장애 나가지고 뭔가 복구를 하는 동안에 항상 다시 새 카피가 유지되고 다시 관리가 알아서 잘 되기 때문에 하둡 서버의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블럭을 유실하거나 데이터를 유실한 적은 10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물론 데이터 센터 자체에 뭔가 뭐 번개를 맞았다든지 뭐 지진이 났다든지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혹시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설명인데 이게 거의 네임노드의 동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24GB 하드 클러스터에 저장을 하면 리플리케이션이 3이기 때문에 72 저장되는 거냐, 72GB 저장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디스크가 갖고 있는 물리 사이즈보다 3배의 용량을 차지해서 저장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 하둡 1.0 나왔을 때는 사실 이 부분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기존 스토리지 업체들에서. 왜냐면 세 카피나 3배나 용량을 써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너무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 예를 들면 EMC 같은 굉장히 큰 그 스토리지 업체들에서 이 부분을 공격을 많이 했죠. 그 부분은 사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측면을 계산해 보면 기존에 쓰던 상용 솔루션 스토리지들보다 훨씬 쌉니다. 하둡으로 구성을 하면. 왜냐하면 하둡은 이 하둡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커머디티 서버로 구성을 해요. 리눅스 CPU 달려있고 메모리 뭐 쓰고, 그리고 거기에 보통 대부분 이렇게 OS도 다 오픈소스 리눅스를 보통 쓰거든요. 그리고 디스크도 보통 사타 이런 거 써요. 요새는 대부분 사스로 구성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저가의 장비들로, 예를 들면 기존의 EMC나 오라클이나 뭐 이런 뭐 HP나 델이나 이런 이제 솔루션 벤더들이 제공하는 뭐 센 이런 고가의 광 장비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페타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쳐볼게요. 내가 유저블 1페타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기존 스토리지 업체의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비용을 견적을 산출하고 하둡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는 걸로 견적을 산출하면은 거의 비교가 경쟁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새 카피를 한다 쳐도. 그리고 내가 그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데이터는 그냥 로그성 데이터라서 분석을 한 니즈가 있지만 뭐 조금 유실돼도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다라고 하면 리플리케이션 2 설정으로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스토리지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더 있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 마스터 노드가 고장냈을 때의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플랫폼을 운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에서 마스터가 죽으면 모든 서버에 장애입니다. 그냥 장애가 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둡 1.0에서는 마스터 서버의 장애에 대한 대응책이 없고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마스터 서버의 장애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나온 버전이 하둡 2.0이고요. 또 하둡 3.0은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아까 문의 주신 데이터 저장 양을 카피 3을 안 쓰고 거의 그냥 2배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하둡 3.0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레이저 코딩이라는 기술 방식이고요. 그래서 하둡 1.0에서 하둡 2.0으로 갈 때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의 기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금 문의 주신 마스터 서버의 이중화예요. 그리고 2.0에서 3.0으로 갈 때 중요한 부분의 그 분산 파일 시스템 기준에서 중요한 부분의 차이는 리플리케이션 3이 아니라 원본 대비 2배 정도의 비율로 저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2.0에서 3.0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의 메이저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스펙은 얼마인지 알 수 있냐? 자, 일반적인 스펙, 그러니까 저희가 SK텔레콤 내에서 쓰는 스펙 뭐 대략적으로 요새는 이제 그 서버 스펙들이 서버들이 많이 싸져서 이게 얼마인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뭐 구매나 이런 뭐 보안도 있고 하니 얼마인지를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 스펙 기준으로는 보통 대부분의 이제 연산을 요새는 메모리상에서 많이 합니다. 메모리상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노드 하나에 메모리를 좀 크게 두는 편을 많이 써요. 이게 왜냐하면 뒤에서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요새는 ETL 처리를 스팍이라는 엔진으로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스팍을 꼭 ETL만 하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할 때도 스팍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스팍이 대부분 메모리 베이스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통 노드 하나에 메모리는 뭐 128기가, 적게는 128GB, 크게는 뭐 512까지도 쓰는데 일반적인 하둡 서버는 한 256기가 정도, 그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요. CPU 코어는 굉장히 안 좋은 거를 보통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좋은 거를 쓰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CPU를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장 저가이면서 효율적인 CPU 모델을 보통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코어수는 보통 이제 요새 나오는 서버들은 대부분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기능을 온 해가지고 이게 서버마다 지원이 될 수도 지원이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거 있는데, 요새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 하이퍼 스레딩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코어는 예를 들면 16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하이퍼 스레딩을 온 시키면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버추얼 코어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코어는 뭐 16개 혹은 뭐 32개 버추얼 코어 포함해서, 그러니까 V코어 포함해서 32개 뭐 이 정도 노드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 노드의 디스크는 사실 이제 많이 구성할 수도 있고 적게 구성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 디스크를 보통 여러 개를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예를 들면 옛날에는 막 한 6테라짜리 디스크 하나에 사타2 이런 거 6테라짜리 이런 거를 막 꽂아서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너무 큰 디스크를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은 성능적인 측면으로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드 구성을 할 때 데이터 디스크를 좀 여러 개를 쓰고, 뭐 예를 들면 한 6개, 뭐 적게는 6개, 많게는 한 12개, 뭐 이 정도의 데이터 디스크를 쓰고, 보통 한 2테라에서 3테라바이트 정도, 하나의 디스크 하나가 2에서 3테라 정도 되는 정도의 크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도 좀 설명드리긴 할 텐데, 하드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처음에 최초 구축할 때 하드 클러스터를 뭐 100대 정도 사서 구축을 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더니 데이터를 더 저장해야 되네. 그러면 보통 확장을 하죠. 스케일 아웃 확장이 하드 클러스터의 장점이니까. 그럼 확장을 하게 되면은 도입할 때 당시에 가장 적절한 하드 클러스터의 비용적인 측면도 포함해서 스펙도 마찬가지고 적절한 스펙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 실제로 2년 전에 도입했던 하드 스펙하고 많이 다른 스펙이 신규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감안을 하면 전체 하드 클러스터가 완전히 다 동일한 클러스터로 운영을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온프레미스에서 하드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도입 시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스펙으로 클러스터 운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도입 시기에 따라서 클러스터 스펙이 달라지면은 운영을 할 때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뒤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두 1.0의 하두 분산 파일 시스템의 동작 원리는 지금 요 장표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신다면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블럭 크기 분할이랑 추상화 이렇게 용어 정리되어 있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문구로 정리해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블럭의 지역성이라는 얘기가 하둡을 사용하시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건 뒤에서 맵리듀스랑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로컬리티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이렇게 블럭이 분산돼서 저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뒤에 아직 얀이나 맵리듀스는 아직 안 했지만, 뭔가 이 저장된 데이터에다 대고 뭔가 연산을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실습을 잠깐 해볼 워드 카운트를 한다라고 쳤을 때, 워드 카운트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텍스트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그 텍스트 파일 안에 하둡이라는 단어가 전체 몇 개 나왔지? 저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지? 세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파일이 굉장히 크다라고 가정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하면 0부터 128메가까지 잘려가지고 여기에 저장되고, 128메가부터 그 다음 128메가 잘려서 여기에 저장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 파일이 쪼개져 가지고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이 하나의 전체 파일에다 대고, 예를 들면 이 데이터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 있는지를 세고 싶어요. 그러면 맵리듀스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 연산을 할 때 데이터 측면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냐면, 아까 설명드릴 때 이 슬레이브 노드 하나에 데이터 노드도 띄우고 태스크 트래커도 띄운다고 설명을 드렸죠. 같은 노드에 대문을 2개 띄운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대문은 태스크 트래커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태스크 트래커가 일단 자기 자신이 블록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할당을 하게 돼 있어요. 하둡의 마스터가. 그러면 내가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파일의 블록을 예를 들면 1번 서버, 3번 서버, 5번
5번 서버가 들고 1번, 3번, 5번 서버가 들고 있었다라고 치면 하둡의 마스터 서버가 잡을 1번 서버, 3번 서버, 5번 서버한테 할당을 해요. 2번, 4번, 6번, 8번은 할당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연산할 블록을 실제 얘가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태스크 트래커는 복사나 이런 과정 없이 일단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컬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를 합니다. 이게 데이터 로컬리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로컬리티를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둡이. 혹시 요거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하둡에서. 자, 지금 설명드린 로컬리티가 이해가 안 되시면 맵리듀스의 특성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채팅창에 얘기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이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채팅을 만약에 안 올라오면 다시 설명 드릴 텐데, 마스터노드 스펙. 마스터노드는 네, 요약해드릴게요. 마스터노드의 스펙은 보통 그러니까 하둡의 데모는 그 네임스페이스라는 그 이름의 이제 그 아이노드, 그 메타 정보들을 하둡 클러스터 전체에 들어가 있는 메타 정보들을 네임노드의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둡 문서들을 보면은 네임노드는 별로 하는 역할이 없으니까 별로 안 좋은 스펙으로 구성해도 돼, 이렇게 보통 설명하는 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하둡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네임노드 스펙이 좀 좋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가 좀 커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네임노드한테 뭔가 정보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점점 많아져요. 뭐 100대, 200대, 300대, 1000대 이렇게 늘리다 보면 네임노드랑 계속 RPC라는 프로토콜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스펙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둡 클러스터는 메모리가 좀 크고 스펙이 좀 좋은 걸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규모로 운영할 경우에는 하둡을. 근데 문서상에는 대부분 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둡 문서들은. 데이터 있는 데 가서 실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실제 데이터가 있는 데 가서 연산을 먼저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로컬리티의 기본 특성이에요. 근데 로컬리티가 사실 꼭 이 데이터 노드 간에만 로컬리티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예를 들면 여기를 하나의 렉, 왼쪽을 하나의 렉, 오른쪽을 하나의 렉이라고 봤을 때 사실 그 태스크 트래커를 꼭 데이터 노드랑 같이 안 띄울 수도 있거든요. 데이터 노드는 전체에 띄우고 태스크 트래커는 1번 노드에 안 띄우고 여기에다 띄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그 노드를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 노드, 예를 들면 그 연두색 블록을 연산을 해야 되는데 연두색 블록을 연산해야 되는 애들이 뭔가 다른 일로 지금 굉장히 비지한 상태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둡이 다른 노드한테 얘를 읽어서 처리하라고 잡을 어사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잡을 어사인 할 때 기본적으로는 또 같은 렉에 있는 애한테 할당을 하는 그런 로컬리티를 또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렉 간 구조가 아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렉 스위치 구조가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 구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렉에는 이 렉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노드들이 스위치로 바로 물려있죠. 근데 서로 다른 데이터 그 렉에서는, 렉 기준으로는 그 통신을 하려면 스위치를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렉 내에서의 로컬리티를 보장해주면 트래픽 전송을 하는 구간이 하나 줄어들어서 더 빨리 데이터를 보내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로컬리티를 또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둡의 기본 로컬리티는 세 가지 형태의 로컬리티가 전체 클러스터까지 포함해서, 근데 전체 클러스터는 뭐 의미가 없고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로컬리티를 보장해서 실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노드한테 먼저 잡을 어사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데이터 블록의 지역성,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하둡에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굉장히 큰 데이터가 저장돼 있어도 1차적으로 굉장히 빨리 연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데이터 블록의 지역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플랫폼 내부에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블록들이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전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잡을 던지면
그 하드 플랫폼의 마스터 노드들이랑 그 슬레이브 노드들의 데몬들이 알아서 통신하면서 지들끼리 알아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할당도 알아서 하고. 옛날에 메시지 패싱 인터페이스 같은 병렬 처리를 하는 알고리즘들을 뭔가 구현을 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개발자가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메시지 패싱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하면은 관리해야 되는 것도 많고 잡 돌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등등 엄청나게 관리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둡이 다 플랫폼화 시켜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주로 이제 하둡에서 자주 쓰는 것들은 블록 캐싱이라는 캐싱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 노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다가 캐시를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제가 좀 있는데 요거를 해보지는 않을 거고 다른 커맨드들을 좀 해볼 건데 이런 형태로 해서 주로 자주 쓰는,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에 유저의 아이디가 로그로 남는 로그가 있어요. 근데 그 유저의 아이디에 해당하는 마스터성 테이블을 보면 유저의 아이디에 해당하는 어떤 이름도 있고 성별도 있고 이런 거를 예를 들면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치면 조인 해가지고 뭔가 봐야 돼요. 그럼 그런 케이스는 캐시로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크지 않다. 데이터가 조인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마스터성 데이터가 크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여기서 크지 않다의 기준은 데이터 노드도 데몬을 띄울 때 메모리 설정이나 이런 거를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스펙에 데이터 노드가 들고 올라가는 메모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캐시, 거기 안에 캐시를 등록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상대적인 거죠. 크다 안 크다의 기준은. 그렇지만 뭐 그렇게 큰 데이터들은 보통 올리지 않고 뭐 수십 메가바이트 정도, 뭐 그 정도의 데이터 언더로는 보통 캐시 등록을 해서 쓸 수도 있죠. 굉장히 자주 쓰는 용도라고 하면. 그래서 캐시를 등록할 수도 있고요. 자, 네임 노드의 역할을 살펴보면은, 자, 이게 아까 설명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 네임 노드는 요거는 쭉 넘어갈게요. 아까 그 구글 파일 시스템이랑 몇 가지 장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게 똑같은 거고요. 네임스페이스를 마스터가 관리를 하고, 이 얘기는 아까 질문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파일 시스템 이미지 관리를 FS 이미지라는 걸로 네임 노드가 또 있는 어떤 데이터 디스크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FS 이미지를. 그래서 이 FS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파일입니다. 하둡 클러스터 운영할 때 이 FS 이미지가 손상됐다라고 하면 하둡의 1페타 데이터 다 날아가는 수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S 이미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S 이미지에 대한 FS 이미지는 말 그대로 스냅샷이고 스냅샷이 이후로 발생하는 변경들에 대해서는 에디트 로그에 남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일인 거죠. 자, 그리고 세컨더리 네임 노드라는 데몬이 있습니다. 하둡에는 이 세컨더리 네임 노드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이름만 보면 이 마스터 네임 노드를 보조할 수 있는 네임 노드처럼 약간 이중화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설명에서 보여드린 이미지 파일이 네임 노드 디스크 어딘가에 남아있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 네임 노드의 메모리에는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임 노드가 처음에 데모를 딱 구동시키면 FS 이미지를 쭉 읽어요. 쭉 읽어가지고 메모리에다가 그 스냅샷을 딱 구성합니다. 전체 하드 클러스터에 있는 파일 정보, 메타 정보들을 딱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에디트 로그를 쭉 읽어가면서 변경된 내용을 메모리에 다 반영을 해요. 그게 다 끝나면 네임 노드 구성이 딱 끝나고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뭔가 운영하는 중에 하드웨어 어떤 파일 시스템 변경이 일어났다. 그럼 전부 에디트 로그에 남아요. 그럼 에디트 로그는 갈수록 계속 늘어나겠죠.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FS 이미지에 병합을 해줘야 됩니다. 병합을 해줄 때 이 네임 노드에서 그거를 직접 병합하지 않고 세컨더리 네임 노드로 이 두 파일을 보내고 이 두 파일을 이 세컨더리 네임 노드에서 머지를 한 다음에 실제로 FS 이미지를 바꿔주기 해주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FS 이미지를 그 최근 네임 노드의 메모리의 상태 정보와 거의 유사한 형태, 그리고 에디트 로그의 양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머지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세컨더리 네임 노드에서 하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러면 세컨더리 네임 노드가 장애가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무 문제가 발생 안 해요. 하드 클러스터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다만 에디치 로그가 무한히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드 네임 노드를 리스타트하는 경우에 얘를 쭉 읽어가지고 메모리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얘가 파일이 너무 크면 읽지를 못하고 아웃 오브 메모리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런 장애가 수년 전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하드 클러스터 운영할 때 그런 장애가 실제로 한 번 있었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장애가 났었던 그런 장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네임 노드가 잘 살아 있어가지고 FS 이미지가 잘 병합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분산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 노드 역할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은 마스터 서버한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계속 리포트를 하는 형태고요. 실제로 데이터는 데이터 노드의 물리적 로컬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임 노드는 전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 노드, 슬레이브 노드에 들어가 있는 실제 로컬 디스크에 저장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그 실제 하드를 온프레미스에서 직접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설치를 할 때는 하나의 데이터 노드에 아까 예를 들면 슬레이브 3 노드에 디스크가 만약에 6개가 꼽혀 있다라고 하면 보통 OS가 설치되고 하드 플랫폼 같은 플랫폼들이 설치하는 OS 설치 영역 관련된 그 디스크는 굉장히 작은 크기의 디스크로 좀 빠른 디스크로 레이드 구성을 합니다. 보통 레이드 제로 이렇게 해서 디스크 2개 정도 두고 하나의 장애가 나도 실제 서비스에 장애가 없을 수 있도록 구성을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진짜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디스크들은 예를 들면 그게 6개 있다라고 치면 그 데이터 디스크들은 일반적으로 레이드 구성을 하지 않아요. 하드에서는 레이드 구성을 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레이드 구성을 하는 순간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용량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페러티 비트 체크하고 해서 실제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고 복구를 하는 그런 로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드 구성을 하는 순간 내가 2TB짜리 디스크 6개를 갖고 있으면 12TB의 물리적인 용량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Just Bunch of Disk라는 형태로 레이드 구성을 하지 않으면 12TB의 물리적인 용량 디스크를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스크는 레이드 구성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노드는 주기적으로 네임 노드한테 내가 갖고 있는 블록을 계속 보내고 블록에 이상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네임 노드가 디스크가 예를 들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에요. 디스크가 날아가는 거는. 그럼 그 디스크가 나가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데이터 노드가 블록 스캔을 쭉 해보다가 제대로 읽어지지 않고 에러 나고 하면 리포트를 보내줘 네임 노드한테. 그러면 네임 노드가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지우고 다른 데이터 노드한테 또 복사해.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 노드는 네임 노드한테 주기적으로 블록 리포트를 해서 블록을 안전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는 역할이 기본적인 역할이고 실제 데이터는 저장을 얘한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스캐너는 지금 블록 스캔을 쭉 해가지고 보내주는 부분이고, 자, 읽기 연산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자료로 충분히 가름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장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표에 있는 그 연산 메커니즘 쭉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의 기본 동작 방식 기준으로 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고요. 좀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찝어서 설명드리면, 자, 이제 리플리케이션 3 복사할 때 실제 얘가 클라이언트라고 치면은 얘가 클라이언트 파일을 나 이 파일 하드에 저장할 거야 라는 네임노드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네임노드가 그 파일 어디다 복사해라는 거를 얘한테 전달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실제 클라이언트랑 통신을 서버 한 대랑만 합니다. 서버 한 대랑만 하고요. 이 데이터 노드랑 붙어가지고 복사를 하거나 받아오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고, 실제로 복사를 했을 때
리플리케이션 3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 카피 복사하는 거는 데이터 노드들끼리 지들끼리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뭔가 여기도 복사해주고 여기도 복사해주고 여기도 복사해줘야 되는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샘플 코드가 자바 샘플 코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코드 작성을 하면 뭐 이제 파일 시스템 요 이제 클래스나 오브젝트 이런 것들이 하둡 파일 시스템 클래스겠죠. 뭐 자료 파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요것도 FS 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이런 것들도 다 하둡 그 클래스들인데, 뭐 사실 그냥 자바 프로그램 짜는 거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제 클래스들만 하둡 라이브러리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게 되면 하둡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이 관련된 이제 요 코드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네임 노드랑 통신하고 데이터 노드들끼리 통신하면서 리플리케이션 3 유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합니다.